데일리 건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도움 말씀 주실 내과의 손경민 전문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손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지방과 나트륨 섭취가 크게 늘면서 고혈압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고혈압은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혈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오늘 고혈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데일리 건강 오늘의 주제는 고혈압입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데요. 이게 왜 위험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건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고혈압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혈압이란 동맥혈관벽에 다양한 혈액의 압력을 말합니다. 심장이 수축하면서 동맥혈관으로 혈액을 보낼 때 압력이 가장 높은데 이때의 혈압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심장이 늘어나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의 혈압이 가장 낮은데 이때의 혈압을 이완기 혹은 확장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네. 고혈압은 18세 이상의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mMq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q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또 원인 질환이 밝혀져 있고 이에 의해 고혈압이 발생하는 경우를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고, 원인 질환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를 1차성 고혈압 혹은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고혈압 환자의 약 90에서 95%는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지금 고혈압 기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정상 혈압 혹은 저혈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0 미만이고 확장기 혈압이 80 미만인 경우를 얘기하고요. 고혈압 전 단계는 수축기 혈압이 120에서 139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80에서 89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1기 경도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 140에서 159이거나 확장기 혈압 90에서 99. 2기 중등도 이상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 100 이상이고요. 저혈압이라 하는 것은 수축기 혈압 90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 60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네,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상 혈압이 아니라면 고혈압 전 단계거나 아니면 고혈압 아니면 저혈압에 해당이 되겠군요. 네. 그러면 혈압이 이게 큰 폭으로 오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혈압이 큰 폭으로 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가요? 네, 측정하는 자세나 위치, 혈압 측정 전에 음식물 섭취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배기 고혈압처럼 장소나 긴장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 변동의 폭이 크면 장기적으로 심혈관의 부담이 증가하여 심혈관 질환의 합병증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혈압과 저혈압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둘 다 병적인 증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고혈압은 병으로 생각해야 되지만 네. 저혈압은 병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고혈압은 성인이 2회 이상 혈압을 측정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을 계속 유지하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90, 이완기 혈압이 60보다 낮을 때를 말하는데 매일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들은 혈압과 맥박이 낮다고 합니다. 네. 종종 수축기 혈압이 90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특별한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 병적인 현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은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저혈압은 괜찮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어쨌거나 정상 혈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혈압이라는 명칭이 또 붙었던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드리고 싶은 질문이 고혈압과 저혈압은 우리 영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고혈압이 더 위험한 건지 아니면 저혈압이 더 위험한 건지 이 두 가지 질문 좀 드릴까요? 네. 둘 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쪽이 더 위험하다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굳이 따지자면 고혈압이 더 위험합니다. 보통 저혈압은 병이 아닌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혈압이 낮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움증과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럴 땐 전문의와 상의해서 생활 습관을 적절히 바꾸면 증세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주제인 고혈압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이 생기는 이유 여쭤볼까요? 네. 네, 1차성 고혈압은 몇 가지 요인들이 고혈압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이 비만이나 스트레스, 음주, 흡연, 고염 시기 등 여러 가지 환경 인자들에 노출되었을 때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2차성 고혈압도 있죠? 네.
네, 환자의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원인으로는 신장질환이나 내분비 질환의 일부, 임신 중독증, 자간증, 혈압을 상승시키는 물질을 분비하는 종양이나 신경성 방광증, 요로폐쇄증, 그리고 소염 진통제나 경부 피임약, 스테로이드계 약물 복용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임신 중이거나 이렇게 특별한 시기에도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임신 전에는 정상 혈압이었던 여성분이 임신 기간 중에 보통 임신 20주 이후에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를 얘기하고 의미 있는 단백뇨, 즉 24시간 소변에서 300mg 이상의 단백뇨가 없는 경우에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진단합니다. 임신성 고혈압의 경우에는 분만 후 12주 이내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분만 후에 진단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시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는 말씀이신데 대부분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 대부분은 호전이 되지만 임신성 고혈압의 15에서 25%에서는 단백뇨가 발생하거나 자간 전증의 증상인 두통, 상복부 동통, 혈소판 감소증 등이 발생하면서 임신 중독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아에서 양수 과소증이나 태아 발육 부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병하거나 전에 유산 경험이 있는 임신성 고혈압의 경우 자간 전증으로 이행이 비교적 높고 36주 이후에 발병한 임신성 고혈압에서는 약 10% 정도에서 자간 전증으로 이행을 합니다. 임신성 고혈압 임산부의 경우 단백뇨를 제외하고 자간 전증의 증상들인 두통, 상복부 동통, 혈소판 감소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간전증이라는 게 이게 임신 중독 증상을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임신성 고혈압과 단백뇨가 함께 발생하는 질환을 얘기하고 자간증은 고혈압으로 경련,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간 전증이 심한 경우에 산모와 태아에게 모두 위험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임신 중에는 더 건강 관리에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자, 그리고 고혈압이 정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일단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있잖아요. 그렇다면 고혈압 발생에 고위험군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 흡연, 고지혈증, 당뇨, 60세 이후의 노년층, 남성, 그리고 폐경 이후의 여성이라는 성별이 있고요. 나트륨, 지방, 알코올의 과잉 섭취라든지 칼륨, 마그네슘, 칼슘의 섭취가 부족하거나 또는 경구 피임약이나 제산제, 항염제, 식욕 억제제 등 약물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식욕 억제제 같은 약물도 이게 혈압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되는군요. 네. 그러면 이게 다이어트와 혈압이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비만은 혈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비만이 동반된 고혈압 환자는 체중을 줄이면 약물 복용을 제외한 다른 어떤 방법보다 혈압 감소 효과가 좋습니다. 네. 체중 감량을 위한 식사요법은 단식이나 갑작스러운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열량을 줄이는 식사와 유산소 운동을 통한 단계적인 체중 감량이 권장됩니다. 체중 감소의 1차 목표는 몸무게를 원래 자신의 체중으로부터 6개월간에 걸쳐 10% 줄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한 체중 감량이 아니라 소위 식욕 억제제 등으로 알려져 있는 펜터민이나 펜디메트라진 등의 보조제 등을 사용해서 급격하게 체중을 감량할 경우 약제에 의한 부작용으로 혈압 상승이나 변비, 불면증뿐만 아니라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비만도 혈압을 높이는데 한 원인이 되지만 이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또 너무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이건 역시 또 혈압을 높일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고혈압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네, 고혈압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무언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합병증이 발생해야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반적인 고혈압의 증상으로 알려져 있는 두통, 어지럼증, 코피 등의 증상은 고혈압 환자에서 나타날 수도 있으나 고혈압과 관계없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왜 보통 드라마 보면 이렇게 뒷목 잡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고혈압의 원인으로, 고혈압의 증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뒷머리가 뻐근하다. 이제 그러면 혈압 때문이 아닐까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정말 그럴까요? 네, 두통이 고혈압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네. 그리고 두통의 정도에 따라서 혈압의 높고 낮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고혈압이 심하면 두통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아침에 일어날 때 뒷머리가 아프거나 뻐근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침에는 상쾌하다가 오후가 되어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 뒷머리가 뻐근해지는 경우는
오랫동안 긴장 상태에 있거나 신경이 예민한 사람에서 나타나는 긴장성 두통이 대부분입니다. 네. 또 어지럼증은 고혈압으로 나타나기도 하나 뇌순환 장애나 부정맥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서 갑자기 일어서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져서 나타나는 기립성 저혈압 증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코피는 정상인보다 고혈압 환자에서 자주 터진다는 증거는 없지만 고혈압 환자에서 코피가 터지면 당황해서 혈압이 상승해서 코피가 멎는 시간이 정상인보다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뭐 이렇다 할 증상이 없다는 건 실제적으로 내가 고혈압 환자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되거든요. 네, 고혈압은 소리 없는 죽음의 악마라고 할 정도로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따라서 혈압을 측정해보기 전에는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한국 성인 4명 중 1명이 고혈압 환자이고 이 수치는 최근 10여년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고혈압은 절반의 법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환자의 절반가량은 자신에게 고혈압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알더라도 절반 정도는 치료를 받지 않고 치료를 한다 해도 절반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고혈압 환자의 극히 일부만이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실제 10여 년 전만 해도 국내 고혈압 환자의 인지율, 즉 조사에서 스스로 고혈압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관심과 홍보 그리고 국가 건강검진 등의 영향으로 좀 나아졌지만 아직도 인지율은 65%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네요. 네. 근데 실제로 진짜 생각을 해보면 혈압을 측정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당장 가까운 병원 가서도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일인데 자신이 고혈압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우리가 이 고혈압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이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혈압이 문제가 되는 이유, 한마디로 치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고혈압이 발생했을 때 신체에 일정량의 혈액을 계속 공급해야 하는 심장은 높은 압력에 대항해 더 힘껏 뛰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지게 되고 혈관도 높은 압력에 의해 계속 손상을 받게 됩니다. 신장이나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의 변화는 결국 그 장기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고혈압이 진행이 되면 어떤 질병들로 발전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약 50%에서는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부전으로, 약 33%에서는 뇌졸중으로, 10에서 15%에서는 심부전증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관상동맥 질환은 협신증, 심근경색증 등을 말하는데요. 고혈압은 죽상경화증의 진행을 촉진하며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조절되지 않을 경우 관상동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고혈압 환자의 절반이 관상동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군요. 또 어떤 질병이 일어날 수 있나요? 네, 우려성 심부전입니다. 고혈압은 심장의 혈액 박출을 방해하게 되는데 심장은 더 큰 힘으로 혈액을 박출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심장이 커짐으로써 일정한 혈액 박출량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심장의 수축 기능과 이완 기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 고혈압은 죽상경화증의 진행을 가속화하는데 이로 인해 혈전이 뇌로 가는 동맥을 막게 되면 허혈성 뇌졸중을 유발하게 되고 고혈압 자체로 인한 혈관 파열로 출혈성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기능 장애도 문제가 되는데요. 고혈압의 영향으로 신장으로 가는 동맥이 경화되어 차츰 신장의 기능이 약해져 심경화증이나 심부전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안구 내에 작은 혈관이 좁아지고 단단해지면 혈관의 파열로 인해 안저출혈이나 시력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답변을 너무 무서운 것들로만 예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은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또 다 심뇌혈관 질환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에 가깝게 혈압을 관리한다면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는 짚어보겠습니다. 정상에 가깝게 혈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최근에 고혈압 관리에는 비약물적 요법과 약물적 요법이 함께 실시됩니다. 고혈압 전 단계에서는 체중 조절과 식사 요법, 행동 수정 및 규칙적인 운동 등의 실시로 먼저 시행하는 것이 권장되고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약물로 혈압을 정상으로 조절해 주는 것이 필수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고혈압의 1차적인 강압 목표는 140에 90 이하입니다. 고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항고혈압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항고혈압제의 종류로는 이뇨제나 교감신경 차단제, 칼슘 통로 차단제, 혈관 확장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제, 안지오텐신2 수용체 차단제 등이 있겠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이 다르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흡연은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이므로 고혈압에서는 금연이 권장됩니다. 근데 이제 이 혈압 조절약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끊어서는 안 되고 이제 계속 먹어야 된다고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고혈압은 치료의 개념보다는 조절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금방 혈압이 조절되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식생활 습관이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기 중등도 이상의 고혈압 160에 100 이상이면 바로 약을 써야 한다고 보고 1기 고혈압인 경우에는 생활 습관 개선을 먼저 시도하다가 잘 안 되면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유되고 있습니다. 사실 고혈압이 생긴 몸 상태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몸으로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이었네요. 이게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약을 계속해서 복용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 그것은 혈압약을 먹었기 때문에 약을 계속 먹는 게 아니라 혈압이 높기 때문에 혈압약을 계속 먹게 되는 겁니다. 네. 비슷한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혈압약을 계속 복용하지 않아서 혈압이 낮았다 높아졌다를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 심혈관 합병증이 더 생긴다는 사실은 학계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진 설입니다. 만약 혈압이 폭으로 떨어지고 오히려 혈압이 낮아서 불편함을 느낀 경우에는 약을 쓸 이유가 없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만 관리해서 몸이 다시 좋아지면 굳이 약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궁금한 게 이제 관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만약에 약물을 한번 복용했을 때 정말 관리를 위해서 길게 먹어야 된다면 장기적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혹은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또 최근에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 걱정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혈압약 복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든지 어떤 부작용이 있으면 좀 가능성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현재 널리 처방되고 있는 항고혈압제들은 대개 5가지 계통의 약입니다. 이 5가지 계통은 이뇨제, 베타 차단제, 칼슘 기량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라고 부릅니다. 공통적인 합병증으로는 무력증이나 저혈압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혈압약 성분 종류별로 따라서 칼슘 통로 차단제의 경우에는 홍조나 두통, 체중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베타 차단제의 경우에는 섬액이나 오심, 구토, 설사,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의 경우에는 마른 기침이나 고칼륨 혈증, 상기도 감염,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겠고 이뇨제의 경우 현기증, 근육저림, 저칼륨 혈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면 이 약을 처방하는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치료법에 대해서 생활습관 교정 그리고 약물 치료가 병행돼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이외에 또 어떤 치료가 필요합니까? 네, 원인이 밝혀져 있어서 수술이나 특정 약물에 의해 치료할 수 있는 2차성 고혈압의 경우에는 원인 질환을 치료한다면 완치나 또는 조절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고혈압 환자의 평소 생활 가이드에 대해서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는 복합적인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혈압에서는 식사의 역할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만 식사요법은 고혈압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 관리에서는 체중 조절, 염분 섭취 제한, 알코올 섭취 제한 등의 생활 수정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체중 조절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과체중이나 비만 환자의 경우에는 저열량식 식시로 체중을 감량하여 심혈관계 위험인자를 줄이고 약물요법의 강압 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량을 제한 시 단백질 섭취도 제한될 수 있는데 신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한 단백질은 체중 1kg당 1에서 1.5g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합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고혈압,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인자가 되고 약물요법의 효과를 악화시키므로 피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또 칼슘 섭취량을 증가시키고 섬유소와 불포화 지방산의 섭취 비율을 증가시키며 카페인을 적절히 제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초기에는 이렇다 할 증상이 없지만 증상이 나타날 만큼 병이 진행이 되면 이게 또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 혈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손경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